정부가 수도권 서부 지역에 신규 GTX 노선을 구축하는 등 2030년까지 수도권 통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는 내용의 광역교통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또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대심도 지하도로를 만드는 방안과 트램과 일반 열차의 장점을 겸비한 트램 트레인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상승했던 산업생산지수가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면서 다시 하락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지난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생산과 소비의 동반 침체로 경기 불황으로 인한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12조 원을 돌파했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과 청년 수당 예산 등이 대거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62조 원, 영업이익 7조 7,800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에 비해 55.7% 감소했지만 스마트폰과 TV 호조에 힘입어 전분기와 비교해 18%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정부가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 교통 인프라 확대 청사진을 오늘 내놨습니다. 철도망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지하도로를 뚫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교통대책은 주요 광역 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줄이고 통행 비용과 환승 시간을 30%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철도망이 2배로 확대됩니다. 특히 수도권 급행열차의 신규 노선, GTX D 노선이 검토됩니다. 광역 급행철도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서부권 등의 신규 급행 노선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GTX B 노선과 C 노선을 조기 착공해 수도권 인구 77%를 GTX 이용권 내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철 4호선과 인덕원에서 동탄 등 신규 노선에는 급행열차를 투입하고 지하철 9호선 강일 미사 구간과 3호선 대화 운정 구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성남과 위례 신도시 등에 놓이는 트램 노선을 GTX 거점역과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버스 체계 개선과 고속도로 정체 해소도 이뤄집니다. 광역버스 운행 지역을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하고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간선 급행버스에 전용차로나 우선 신호체계 같은 지하철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막히는 구간 지하에는 전용차로나 환승센터를 만들어 이동 시간을 30% 줄이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특히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는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제1, 2순환 고속도로에서 자주 막히는 구간을 복층화하는 계획도 추진됩니다. 1순환에 아주 막히는 서창 김포랄지 판교구리 태계원 쪽을 지하로 구상 검토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제2순환을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 적립으로 교통비를 30%까지 아낄 수 있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삼성전자가 창립 50주년을 하루 앞두고 3분기 확정 실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TV와 또 스마트폰 덕분이라고 합니다. 최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개선됐습니다.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17.9% 증가한 7조 7,800억 원, 매출액 역시 10.47% 증가하며 약 1년 만에 60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스마트폰과 TV가 깜짝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 분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87.1%나 급증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등 고가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고 A 시리즈 등 중저가 제품도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도 중소형 OLED 가동률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전분기보다 향상됐습니다. 생활가전 판매량 증가도 눈에 띕니다.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감소된 부분이 있지만 초대형 TV 등 프리미엄 제품이 선전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불황에 따라 반도체 사업은 주춤했습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3조 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6천억 원이 급감했고 전분기에 비해서도 3,500억 원이 줄었습니다. 매출액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과 투자를 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D램 재고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메모리 부분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금융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출범하고 내년에는 네이버 통장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먼저 오늘 나온 네이버 실적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네이버는 3분기 영업이익이 3,02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8.9% 감소했지만 지난 2분기보다는 57.5% 증가하면서 2년여 만에 영업이익이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네이버페이와 웹툰이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일본 자회사 라인도 적자폭을 축소했습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검색 고도화와 쇼핑의 성장세에 힘입어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이버가 오늘 실적 발표 자리에서 구체적인 금융업 진출 계획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오늘 실적 발표 뒤 회사 안에 독립기업으로 있던 네이버페이가 네이버 파이낸셜로 분사해서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금융 부분 확장을 위해서 보유한 쇼핑 상거래 고객들을 10분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내년에는 네이버 통장도 출시합니다. 네이버 통장을 교두보 삼아서 주식과 보험, 신용카드 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 금융 플랫폼을 크게 강화하겠다 이런 구상이군요. 네, 네이버가 생활금융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기존 금융사와의 경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모바일 금융시장이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카카오와는 정면 승부가 예상됩니다. 한편 네이버는 일본 라인의 인기에 힘입어 태국과 대만 등으로 메신저 기반 사업과 콘텐츠 사업을 확대할 걸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서울시가 내년 40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2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요? 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39조 5,282억 원으로 편성해 내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보다 3조 8천여억 원, 약 10%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확대 재정을 통해 사람 투자를 적기에 실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회계관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과 법정 의무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 규모는 25조 3,536억 원입니다. 네, 그럼 이 내년도 예산안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까요? 네, 서울시는 내년에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5.4% 늘어 12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보다 3배가량 늘어난 수준인데요.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조 126억 원을 편성해 직간접 일자리 39만 3천 개를 창출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 예산은 12%,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9.8% 각각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 시가 발표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출발 불평등선 해소 대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예산도 공개됐는데요. 신혼부부에 제공하는 공공주택 보급률 10%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조 5천억 원을 편성했고 청년수당 확대 지원 등을 위해 5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우리 제조업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14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른 추석 또 가을 태풍 등의 영향으로 산업 생산 또 소비도 동반 감소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제조업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가 봐요. 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제조업 생산 능력은 전년 대비 2.2% 줄어 14개월 연속 하락해 역대 최장기간 하락을 경신했습니다.
다만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75.6%를 기록했습니다. 전 산업 생산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0.4% 감소했는데요. 광공업 생산은 늘었지만 도소매와 금융, 보험업 등 서비스업 생산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2.2% 줄었는데요. 2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잦은 태풍과 비로 야외 활동이 줄어 숙박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했고 이런 추석, 유류세 인하 종료, 크지 않은 일교차 등으로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나마 투자는 좀 살아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산업용 기계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2.9% 증가했습니다. 넉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인데 다만 건설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 기성은 전월보다 2.7% 감소했습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해 5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는 같은 기간 보합세인데요. 통계청은 동행, 선행 순환 변동치가 하락보다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으로 해석되며 아직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향후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국세청이 저소득층을 위한 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을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해당자인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한 가구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고 지난해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고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원에 육박할 경우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정기 신청을 유도하도록 10%를 제외하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1억 4천까지는 100%를 주는 거고 1억 4천부터 2억까지는 50%를 주는 거예요.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한 뒤 근로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한 후 신청 기간까지 넘기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 요건을 심사해 2020년 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운전자 바꿔치기, 피해자 끼워넣기 등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보험 사기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지마비 등 1급 장애 판정을 받고 4개 보험사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A씨.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다가 보험금 허위 과다 자기 진단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B씨는 16개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추간판 장애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모두 5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계속 바꿔가며 입원하는 수법으로 현장 조사를 피하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4,13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억 원 증가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만 3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입니다. 보험 사기 유형별로는 허위 과다 사고 비중이 75.7%로 가장 많았고 고의 충돌과 방화, 본인 재산 손괴 등 고의 사고 유형도 518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청소년 보험 사기가 전년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고령층의 보험 사기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연령대에서는 장기 보장성 보험을 이용한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국가 공모 사업으로 운영된 사업 중 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가 총 108건에 달했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21억 원의 세금이 눈먼 돈처럼 줄줄 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정부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점검 결과를 오늘 발표했죠? 네, 기획재정부는 이 나라 도움의 부정징후 탐지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급 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행된 보조금 지급 사업 중 총 108건, 금액으로는 21억 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보조금의 유형은 대부분 사업형 보조금으로 아동수당과 같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탐지 시스템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업형 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가족과 허위로 거래를 한 뒤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가 15억 원 규모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운동용품을 구매하고 그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기재부는 이 운동용품이 사업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조금 3,500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허위 거래를 하고 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보조금 전용 카드를 결제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가 4억 원 정도, 문화 및 스포츠 바우처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가 500만 원가량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형 부정징후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SBS CNBC 정인아입니다. SK텔레콤이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0.66% 줄어든 3,02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4조 5,612억 원으로 8.95% 늘어난 가운데 미디어, 보안, 커머스 사업 등 이동통신이 아닌 매출 비중이 45%를 넘어서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내년 초부터 헝가리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상업 생산을 시작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두 공장 건설이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이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출장 상당수는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모호한 출장에서도 개인적 목적의 여행에 출장비를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초부터 차량 공유 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이나 상생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산업 시도는 기존 사업자와 이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황갑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그룹 내 전 계열사의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황 부회장은 최근 열린 경영 간담회 자리에서 국내 경기와 대외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위기감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향후 발생 가능한 외환 유동성 위기를 점검하고 균형 잡힌 경영 계획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광주와 울산, 제주 등 8개 지역의 2차 규제 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를 오늘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전북 친환경 자동차, 충북 바이오 의약 등 8개 사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결과는 다음 달 12일 최종 발표됩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휴대폰이 살린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예상치보다 양호한 3분기 실적을 오늘 발표를 했죠.
휴대전화 사업 부문의 약진이 반도체 부진을 만회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서주영 기자와 이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먼저 오늘 예상보다 실적을 좋게 낸 이유부터 좀 다시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주 요인을 말씀드리자면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좀 진정이 되고 갤럭시 노트 10 등을 앞세운 휴대폰 부문의 선방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IT 모바일 부분은 지난 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의 납품 증가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서 기자, 각 사업 부문별 성적표는 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약진 요인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앞서 언급했는데요. 이 모바일 부분의 실적은 갤럭시 노트 10의 흥행과 함께 갤럭시 A 시리즈의 신모델 판매 증가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급 모델과 중가 모델이 모두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IM 부분은 매출 29조 원, 영업이익 2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 5,600억 원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서 기자, 반도체는 이번에도 좀 부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3분기 매출 17조 5,900억 원, 영업이익 3조 5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메모리 부분의 업황 부진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익이 줄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매출 9조 2,6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조 1,700억 원을 보였는데 중소형 디스플레이 가동률 확대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TV 등 가전 사업 부문을 살펴보면 이 매출은 10조 9,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500억 원이었는데요. 초대형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 심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익성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좀 다소 반등을 했는데 앞으로 좀 실적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4분기에는 이 부품 시장이 비성수기에 진입을 하고 스마트폰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사업은 이 메모리의 경우 고객사들의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전분기보다 이 수요가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다소간의 개선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반도체 경기 개선 흐름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또 역시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사정의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실적 회복을 위한 이 삼성전자의 사업 방향도 좀 함께 제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시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공급과 투자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D램 재고 정상화가 기대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5G 스마트폰 교체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대형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QD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다는 입장입니다. 스마트폰 사업은 5G와 폴더블 스마트폰 등 프리미엄 제품 확산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중저가 라인도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수익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가전 사업은 TV 시장의 호재인 올림픽에 대응해서 실적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살아있는 분쟁의 불씨.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남긴 이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가족 간 공동 경영으로 마무리되는 수순인데요. 남은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없는지 산업부 안지혜 기자와 좀 더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자, 고 조양호 전 회장이 이 남긴 그 유산, 규모가 제일 큰 게 그룹 지주사 주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지분을 좀 어떻게 나눠 가졌습니까?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곳이 한진칼이라는 곳인데요. 가족 중 누구 한 명에게 지분을 몰아준 거 없이 법적 상속 비율대로 나눠 가졌습니다. 배우자가 1.5 그리고 자식들이 1대1의 비율로 나눠 가졌는데 이번 상속으로 3남매의 한진칼 지분 보유율은 기존의 2%대에서 6%대로 올랐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율은 0으로 바뀌었고요. 지분이 없었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도 5.27%를 새로 갖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가족 간 공동 경영 체제로 가겠다, 뭐 이렇게 수치로 좀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지분율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네. 조양호 회장이 별세 전에 후계자를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가족 내 경영권 분쟁 낌새가 여러 차례 목격이 됐는데요. 보신 것처럼 지분율이 가족 중에는 조원태 회장이 가장 많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룹 내 큰 의사결정 시 가족 간의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조원태 회장이 가족끼리 화합해서 회사를 지키는 게 선대 회장의 뜻이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를 지킨다는 게 아무래도 외부 상황과 또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물론 사업적으로도 항공업계에 다양한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지만요. 아무래도 현재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의 경영권 분쟁이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KCGI는 현재 한신칼의 2대 주주인데요. 내년 3월에 주주총회에서 오너일거와 경영권을 놓고 맞붙는다면 나머지 주주들의 표심이 관건입니다. 3대 주주인 미국 델타항공과 4대 주주인 반도건설이 어느 쪽 편을 들지는 실제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속으로는 가족 구성원 각자 간의 경영권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KCGI라는 그 공공의 적 앞에서는 당장 연대할 거다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3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머니의 그 밀어주기, 이 향배에 따라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관심사죠? 네, 어머니인 이 고문이 말 그대로 킹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보셨듯이 3남매 간 지분이 부족해서 누구 하나라도 앞서 나가려면 이 고문의 지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조원태 회장을 미는 분위기지만 어머니인 이 고문은 조원태 회장보다는 딸들에게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선대 회장 때처럼 그룹이 다시 분리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각자 맡았던 사업에 따라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그룹 내 호텔 계열사를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진에어나 한진관광 계열사를 분리해서 가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하늘길 공포.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관심 가질 만한 소식입니다. 미국 보잉사가 이 제작한 특정 모델의 기체에 날개 쪽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최근 밝혀졌는데요. 국내 항공사들 이 기종을 많이 도입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떤 항공사의 어떤 노선, 또 이 문제 기종이 운항되는지 등등을 자세한 내용 역시 산업부 이한나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날개 쪽에 문제가 생긴 이 기종 어느 항공사에 현재 얼마나 도입이 된 상황인가요? 네, 먼저 문제가 된 날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피클 포크라는 부분인데요. 항공기 몸체와 날개를 연결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분에서 균열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제 기종은 미국 보잉사의 737 넥스트 제너레이션인데요. 20여 년 전에 처음 나와 전 세계에 7천여 대가 보급된 상황입니다. 국내에는 모두 150대가 운항 중입니다. 예. 대형 항공사 중에는 대한항공이 31대 운항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는 제주항공이 46대, 티웨이가 26대, 진에어가 22대 등으로 저비용 항공사일수록 비중이 더 높습니다. 특히 제주항공과 티웨이는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가 모두 이 기종입니다. 우선 3만 회 이상 비행한 42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9대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대한항공 5대, 진에어 3대, 제주항공 1대인데요. 국토부는 이들 항공의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네, 이 기자, 해당 기종이 주로 지금 어디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주로 단거리 노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보신 것처럼 국내나 일본, 동남아 등의 노선을 갖춘 저비용 항공사에서 많이 도입을 한 상황이고요. 대한항공 역시 해당 기종을 국내선, 일본, 중국 노선 등에 투입합니다. 네, 기종을 따져서 타는 소비자들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불안한 소식이긴 합니다. 항공사들의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네, 우선 소비자들은 해당 기종 이용을 꺼려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시민들 반응 들어보시죠. 비행기 여행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 불안해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항공사 같은 경우에 어떤 이 항공편이 어떤 기종인지를 좀 더 사전에 공지해준다면 좀 더 여행객으로서 마음을 놓고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그런 비행기가 또 저한테 배당이 된다고 하면 정말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저가 항공을 많이 이용해요. 저희는 이제 다시는 안 이용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항공사들은 국토부의 점검이 진행 중인 만큼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국토부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이 문제는 운항 횟수가 3만 회 이하인 비행기도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당초 일정을 앞당겨 나머지 100여 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22,600 이상 되는 것들은 점검 시한을 보면은 이제 한 5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더 강화해서 한 달 이내에 다 일단 그 22,600 이상이 되는 거를 이제 수행하겠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이렇게 점검 결과 균열이 발생한 항공기가 추가로 나올 경우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의 경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액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는 판단했었는데요. 생활경제부 황인표 기자와 이 내용 역시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김 실장이 고액 아파트에 대해 좀 대체 어떻게 조사하겠다. 어떤 뜻입니까? 네, 김 실장 어제 오후 한 방송에 나와서요.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들여다보겠다, 전수조사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건 아파트를 살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건지 계획을 적는 건데 자기 돈은 거의 없으면서 이 대출 등 차입금으로 이 아파트 값을 내겠다는 그런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실장은 조사 결과 계획서에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 지방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대책을 종합해서 부동산에 대한 기대를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지역을 발표하면서 이 관련된 보완책을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일단 이 전수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어떤 게 나올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미 전수조사는 사실 진행 중에 있거든요. 국토부와 행안부, 국세청과 금융위 또 이 서울시와 서울 시내에 있는 25개 자치구 등 이 32개 기관이 합동으로 서울 전역의 부동산 불법 거래 족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특히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구 등 8개 구 같은 경우에는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사례를 보면은 미성년자인 10대가 전세 보증금 5억 원에 자기 예금이 6억 원이나 있으니까 내가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런 계획서를 낸 경우도 있었고요. 한 법인의 같은 경우에는 22억 원짜리 건물을 사면서 임대 보증금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억 원을 모두 빌려서 이걸 사겠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추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건축 연한은 30년인데 이거를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더 무겁게 중과하는 그런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더 줄이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고 최근에 대전, 대구, 광주 합쳐서 대대강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좀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하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규제 총망라 대책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 바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실제로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나왔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이제 3년 동안 1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모두 5천 건 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원 넘게 오른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는 2015년에 보시는 것처럼 600여 건에 불과했지만 그 다음에 1,000여 건을 넘어섰고요. 그 다음 2017년에는 3,7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한 양도소득 역시 2017년 1,700억 원 정도였는데 다음해에는 2,500억 원, 2017년에는 6,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하면 1조 1,000억 원이나 되는 겁니다. 예. 2017년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이 분양권, 입주권 매매가 늘었고 이에 따라서 양도소득 역시 급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단기 투기 수단으로 악용돼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가구왕의 퇴장. 한샘을 인테리어 업계 1위로 성장시킨 최양하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오늘 물러났습니다. 평사원으로 입사해 한동안 한샘을 이끌어온 이 셀러리맨의 신화로 불려왔는데요. 강산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이 최양하 회장 어떤 사람인가요?
네, 최양화 회장은 25년간 한샘을 이끌면서 매출 2조 원의 국내 가구업계 1위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최 회장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뒤 대우중공업을 거쳐서 1979년 한샘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설립 9년밖에 안 된 소규모 가구 기업으로 이직한 이유에 대해서 최 회장은 어려울수록 기회가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 회장은 입사 7년 만인 1986년 한샘의 부엌 가구 부분을 업계 1위로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재직 기간 동안 한샘의 매출은 약 15배, 시가총액은 50배나 성장했는데요. 올해 2분기까지 무려 73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주방 가구의 대중화를 선도한 인물로 이 가구업계 역사 그리고 한샘에 있어서도 한 획을 그었다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침대가 아닌 침실을, 책상이 아닌 자녀방을 판매한다는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지금까지도 한샘의 이 사업 모델인 리하우스 사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네, 이런 입지전적한 인물이 돌연 사임을 선택을 했네요. 네. 일단 최 회장이 은퇴하실 것이라는 예측은 이 3, 4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올해 만 70세를 맞은 최 회장이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세대 교체를 선택했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최 회장은 지난 29일 강승수 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제 떠날 나이가 됐고 시행착오를 들려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이 실적 악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은 올해 일시적으로 위축돼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회복될 것으로 한샘 측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양화 회장 이후 한샘의 모습, 현재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앞으로 한샘은 미래 성장 전략과 중국 사업을 함께 이끌었던 이 총괄해왔던 강승수 부회장이 이끌게 됩니다. 강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대형 플래그숍을 통해서 한샘을 성장시킨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강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고 이 중국 사업 경험을 살리면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새로운 산업 발굴의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재무를 책임졌던 이영식 사장이 한샘 부회장으로 승진해 전략기획실을 총괄 지휘하게 되는데요. 이영식 사장은 최양화 회장이 쌓은 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한샘을 만들기 위한 도약을 또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집안 전체를 꾸며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리하우스의 어떤 그 사업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부분들이 한샘으로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아닌가. 아이템 중심으로 했던 그런 비즈니스를 이제는 전체 리모델링 전체를 하게 됨으로써 공간 전체를 꾸미는. 최 회장이 물러나면서 이 한샘은 세대 교체를 통한 뉴 한샘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앞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퀴즈 플러스 계속해서 집중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금 체제 개편의 내용에서는 한전과 협의한 바 없고요. 또 정부에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이 조만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한시 적용됐던 이 특례 할인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수순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향후 전기요금을 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재무금융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 상반기 한전 적자가 약 1조 원 정도입니다. 지난해 3분기에 반짝 흑자를 내긴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 재작년 4분기부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줄곧 적자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 한전의 적자 원인이 뭐냐 하는 게 지금 가장 궁금한데 해석이 지금 여럿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한전의 적자 원인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한전 자체 회사하고요. 그 밑에 있는 자회사를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수력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서부발전이라든지 이렇게 그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 자회사들과 한전은 사실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비용을 이제 그 자회사들의 어떻게 그 전력값을 나눠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한전이 이제 적자를 보게 되는 원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흑자를 볼 수도 있는데 그 자세한 내부적인 내용은 지금 한국전력이라는 그 자체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어떤 그 전기요금을 걷어들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배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것이 좀 좌우되기 때문에 자세한 건 더 들여다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이 11월에 내놓는 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상당히 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 1조 원대에 달하는 할인제도 폐지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전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실적 부진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좀 정책에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자회사들에서는 원가를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한전이 실제로 산업이나 개인들 아니면은 여기다가 전기를 판매하고 났을 때 들어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것이 좀 손해가 나더라도 감당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한전이 비용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한전의 계획이 말처럼 실행될지는 진짜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가 지금 난색을 이 부분에 대해 표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 비용을 이제 정부가 부담해라 복지 정책으로 이제 근데 이것이 저는 일종의 한전이라는 것이 이제 사기업이 아니고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사기업이라기보다 공기업적 성격이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적인 구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적자에 대한 비용 분담을 자회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해소를 해야지. 일단은 지금 한국수력 원자력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많이 이제 취소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원자력이라는 것 자체를 앞으로 점점 이제 축소시켜 나가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짓고 있고 거기서는 이익은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재생 에너지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아마 그것이 왜냐하면 신규 투자가 그건 많이 필요한 상태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제로 프로핏, 그러니까 이익이 제로가 되는 순간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이 한국전력이나 이쪽에서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자연 독점인 상태라서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저절로 평균 비용은 줄어들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전력 산업이라는 특성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을 내는 것 자체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로서 그냥 평균 비용을 정부가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은 한국전력 입장에서 봤을 때 흑자가 났다가 또 적자가 나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제로 프로핏 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분담을 해야지 이거를 전부 다 가계에다가 떠넘기고 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의지를 내비쳤다. 좀 이렇게 분석이 지금 되고 있는데 에너지를 복지 차원에서도 많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반말도 좀 못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자료에서 OECD에서 저희 나라가 한국이 가계 전기 부담 요금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다. 그다음에 산업 전기요금 부담은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데이터를 왜곡해서 해석할 여지가 많은 이유가 생산 비용이나 이런 것 자체가 많이 나라마다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계 부담이 2등에 해당된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고요. 그거는 실제 가계 소득 대비해서 전기 비용이 어떻게 차지하느냐 그리고 절대적으로 가계에서 부담하는 전기 비용이 산업에 비해서 몇 %에 해당되느냐 상대적인 비용을 따져야지 그냥
OECD에서 랭킹만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로서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전기 생산에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용에 대해서 저희 미국은 훨씬 더 탄력적이라기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 하나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유를 떼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석유값에 의해서 변동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또 천연가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대비해서 어떻게 절대적으로 해당되느냐를 이제 좀 봐야지 그냥 랭킹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그 원 소스 말 그대로 생산 그 수단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역시 좀 지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전기요금과 한전 적자 문제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이 탈원전 정책 부분입니다. 한전이 또 적자를 계속 보는 이유, 한편에서는 이 정부의 적자 보전 방안이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원전을 축소하거나 현상 유지를 했을 때 현재 저희 나라의 총 그 전기 수요량 자체를 감당할 능력은 충분히 현재로서도 됩니다. 단지 이거를 이제 궁극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현행까지 만들어진 건 그대로 유지하는데 단지 석탄이나 석유에 의존하는 비중을 줄이고 천연가스라든지 이제 재생에너지 그 전력 생산 쪽으로 옮겨갔을 때는 당연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적자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는 그거를 금방 생겼기 때문에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는 평균 비용, 에버리지 코스트가 점점 낮아지는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견디고 나가야지 그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보면 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전력에서 충분히 그런 걸 발행해서라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저희가 한전이 얘기한 건 이번에 좀 너무 세게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까지 끝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이 정책의 이제 변경으로 인해서 비싸게 전기를 만들어서 값싸게 공급하는 구조적인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좀 계속된다면은 장기적 관점에서 한전의 좀 경영 수지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전기 에너지 정책 관점에서 좀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전력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기업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기업적인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제로 프로핏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지금 공기업으로서 한전 내부에서의 어떤 그 예산 절감이라든지 어떤 비용 절감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결국은 저는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기업이라면 금방 망할 수 있겠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재무금융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지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